안녕하세요. 파운동 생략의 펩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압과 ECG,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냐 아니면 저혈압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자, 혈압을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심장에 ECG가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를 뽑으면 그러면 그것을 원심분리기에다가 놓고서 돌리면 피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혈액은 혈장과 세포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혈장에는 많은 이온과 단백질 그리고 호르몬들이 이 혈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포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혈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헤마토크릿 또는 혈구 용적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혈구 용적치가 보통은 42% 정도 되는데요. 이 혈구 용적치가 운동선수들은 50%, 55%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적혈구의 양이 많음으로써 산소를 많이 공급하게 돼서 운동 능력이 뛰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혈압은 혈액의 양에 따라서 이 혈압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혈압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요? 자, 우리 보통 평균 동맥 혈압은 100mmHg입니다. 그래서 자심실에서 순환계를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인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때의 압력은 0mmHg죠. 그래서 이 순환계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보통 100mmHg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혈류가 흐르는데 혈관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관 저항이 너무 세서 고혈압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심장의 박출량이 낮아서 저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요소가 혈관의 반지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혈관에서 동맥과 소동맥이 있는데요. 소동맥은 혈류에서 가장 큰 혈관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수축하는 골격근으로 더 많은 혈류를 보내고 비활동하는 조직으로 혈류를 감소시켜서 우리의 혈압을 조절하게끔 합니다. 자, 혈액에 대한 움직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동력학으로 보면요. 압력은 혈액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압력이 100mmHg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류입니다. 혈류는 압력을 혈관의 저항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안에 많은 부속물들이 있으면 저항이 세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혈류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 다음 요소는 저항입니다. 그 혈류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점도에 대한 반지름의 4승을 곱해서 우리 혈관의 저항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맥혈압은 건강의 지표로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압이라는 것이 혈류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맥 혈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지표로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동맥 혈압이죠. 자, 평균 동맥 혈압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평균 동맥 혈압은 조직에 흐르는 혈류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동맥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완기가 80이라면
이것을 평균 동맥 혈압의 수식에 집어넣으면 나에 대한 평균 동맥 혈압은 97mmHg입니다. 평상시에 동맥 혈압이 120이라면 이것이 93mmHg 이 압력으로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동맥 혈압을 아시는 것이 내가 고혈압에 걸릴 수 있는지 내 혈압이 어떠한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지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인 경우 보통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고혈압은 왜 위험할까요? 고혈압은 좌심실의 부하량을 계속 증가시켜서 좌측 근육을 비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좌심실의 비대증을 유발해서 심장의 박출 능력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심근허혈이나 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뇌졸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혈압에 걸리지 않게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고혈압에 걸린 사람의 평균 동맥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140에 90을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평균 동맥 혈압은 107mmHg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93mmH 정도가 되는데 고혈압인 사람은 항상 압력이 더 높은 107mmHg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위에 압력을 높여줘서 그래서 심근허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그런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순환계 압력 변화를 보면요. 좌심실에서는 압력이 120mmHg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으로 갈 때도 거의 120에서 80 정도의 그런 압력을 유지를 하는데요. 자, 대동맥과 소동맥이 저항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압력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아서 60에서 50 정도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산소가 우리 조직에 공급이 되려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교환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맥과 대정맥은 수용혈관으로서 편안하게 이 압력에 의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갈 수 있게끔 수용해주는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 혈압은 이 저항혈관에서 나타나는 그런 압력으로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맥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량이 증가하면 우리의 심박출량도 증가해서 혈압의 상승이 되고요. 또 심박수가 빨리 뛰면 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회박출량이 증가해도 혈압이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초조항, 동맥과 그 다음에 쇄동맥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끔 되어 있고요. 혈액의 점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적혈구의 양, 헤마토크리트시 42%에서 50% 이상이 넘어가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우리 몸에 잘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혈압이 또한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마토크리트의 비율이 중요하던 것은 혈압의 상승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혈액이 얼만큼 우리 몸을 잘 순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맥 혈압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요거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심박수가 맥박이 심장이 박출할 때마다 그 감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심박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맨 프레셔가 높은 곳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낮았을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펄스 프레셔는 수축기 혈압 마이너스 이완기 혈압이죠. 그리고 이것을 평균 동맥 혈압을 우리가 계산해서 평균 동맥 혈압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혈압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거를 프레셔를 주면 그러면 혈압이 흐르는 것이 정지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조절판을 풀어주면 압력이 다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을 할 때는 이거를 올려서 프레셔를 올려서 160까지 간 다음에 밸브를 살짝 열어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수축기 혈압과 그리고 안 들리는 지점이 이완기 혈압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정상적인 혈압인 120에 80인 사람은 혈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경직되어 있거나 혈관에 노폐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압이 160에서 100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혈관이 우리의 혈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혈압을 측정할 때 이렇게 스테노스코프와 그 다음에 혈압계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한 다음 이 수은계가 180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를 살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스톨릭 프레셔에 대한 것이 들렸고요. 지금 맥박이 계속 들리고 있으며 지금 80 정도의 75에서 80 정도의 지금 이완기 혈압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0에 한 75 정도 지금 혈압이 측정하였습니다. 자, 우리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ECG라고 얘기를 합니다. ECG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램입니다. 이것은 심근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변화를 측정해주는 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심장은 정기적인 활동은 동방결절, 우심방에 있는 동방결절에서 방실결절로 정기적인 자극이 가서 그래서 이것이 퍼킨즈 섬유, 좌우 퍼킨즈 섬유로 가서 심실을 수축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게끔 됩니다.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보면요. 우리가 이 뇌에서 보면 뇌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동방결절에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을 빨리 박출하려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서 동방결절을 자극하고요. 우리 심장이 너무 빨리 지금 박동을 한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동방결절을 자극해서 천천히 뛰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이 맨 처음에 페이스메이커로서 심장 주기를 조절하는 그런 맥박 조절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심결절은 같은 우심방에 있으면서 동방결절에서의 그런 탈부극을 심실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실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경동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동맥에서의 그런 압력 수용기가 있어서 혈액이 박출되는 양이 너무 압력이 높으면 이것이 우리의 뇌로 전달이 돼서 부교감신경에서 박출량을 천천히 뛰라고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혈압을 조절하게끔 됩니다. 자, 심전도를 보면요. 이렇게 P, Q, R, S, 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R과 R에 심장이 박출했을 때의 그런 간격이 0.8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파가 맨 처음에 작용했을 때 이때 수축하는 것이 심방이 수축하고요. QRS
지나고 나서 S에서부터 T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실이 실질적으로 수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보면요. 첫 번째는 심방에서 맨 처음에 동방결절에 자극이 와서 심방의 탈분국이 시작되면 그때 P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P파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 심방 탈분국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QRS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QRS파가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것은 심실의 모든 정기적인 자극이 다 전달이 됐을 때는 QRS파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S파 이후에는 심실이 수축하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T파입니다. 그래서 QRS의 형성과 심실의 탈분국이 다시 나타나서 그래서 5에서 6 사이에는 심실의 재분국과 T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한번 박출했을 때는 이렇게 P, QR, S, T에 대한 그런 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심실 압력의 변화와 ECG와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수축기 때는 심실 압력이 120m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심실이 수축함에 따라 압력이 점점 증가해서 120mm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완기 형태로 해서 이완기 때는 우리의 심실의 압력이 거의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보면 QRS는 수축기 초기에 나타나서 심실의 압력을 증가시키고요. T파는 뒤에 나오는 이 T파는 심실의 재분국을 일으켜서 심실의 이완기 초기 상태와 동시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는 QRS의 R서부터 수축기가 심실의 수축기가 시작되고요. T파서부터는 이완기가 시작되고 다시 R서부터는 심실이 수축하는 그런 기간이 돼서 심실의 압력이 120mm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G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때 심장에 허혈 증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ECG 심전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경우는 P, Q, R, S에서 T를 갈 때 S에서 T가 심전도에 대한 그런 파가 변화가 없는데요. 심실 허혈이 있는 사람은 QRS에서 T로 갈 때 이것이 디프레션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실에 허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동부하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심장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부하를 검사를 통해서 이 심전도에 이런 심장에 대한 심근 허혈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ECG에 대한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정기적인 자극은 동방결절에 신호가 가면 이것이 방실결절로 가서 방실결절에서 좌우 퍼킨즈 섬유로 가게끔 돼서 정기적 신호가 가서 심실이 수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에서 방실결절로 갔을 때에 심방이 수축이 되고요. 방실결절에서 퍼킨즈 섬유까지 갔을 때는 좌우 심실이 수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가 PQRST의 ECG 웨이브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에 대한 정기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정기적인 자극에 따른 그런 PQRS-T에 대한 정기적 자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심장이 좌심실이 박출했을 때의 그런 혈압의 그 프레셔를 나타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맥에 대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에 대한 그런 볼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밑에 그림도 나타내주고 있고, 이때 나타내주는 그런 ECG, PQRS-T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동시에 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혈압과 ECG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저혈압이신 분 또는 심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ECG를 보고서 심근허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혈압이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